현재 국내에서는 유통공룡 신세계를 등에 업은 별다방 스타벅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나 가히 1위라고 칭해질만 하죠. 이런 스벅의 뒤를 잇는 콩라인의 콩다방이 있는데 바로 미국 출신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커피빈 앤 티리프입니다. 국내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한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커피빈은 알고 보면 전 세계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프랜차이즈인데요. 과연 커피빈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어 북미 전역으로 퍼져나갔지만 커피빈은 1963년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해 지역 브랜드로 사랑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스벅과 커피빈 모두 고급 이미지로 경쟁 상대였지만 사실 본토인 미국에서는 스타벅스가 커피빈을 압살하죠. 어쨌거나 커피빈을 창립한 허버트 하이먼과 모나 하이먼은 스웨덴으로 떠난 여행에서 맛 좋은 커피를 발견합니다. 이 커피를 미국에 수입하면 사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커피 원두를 수입해 판매했고 1968년에는 첫 카페를 오픈하며 커피빈이라는 브랜드를 시작했죠. 이후에는 매장을 서서히 확장해 나가며 지금의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앞에서 스벅과 커피빈이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두 브랜드는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다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가 메인이지만 커피빈은 커피뿐만 아니라 차도 판매하는 것으로 과거부터 유명했죠. 그래서 브랜드 플레임이 커피빈 앤 티리프인 겁니다. 대표 메뉴로 취급받는 음료 중 하나의 이름이 차이티라떼라는 건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스타벅스 하면 많은 분들이 프라푸치노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음료 1995년에 처음 개발되었는데 사실 이런 부류의 음료를 가장 먼저 만든 건 바로 커피빈입니다. 1987년 탄생한 아이스 블렌디드가 그 주인공이지요. 둘 다 맛있지만 근본은 커피빈이라는 걸 알아두면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한 음식을 못 먹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각자의 종교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유대인들은 코셔, 무슬림들은 할랄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 본토의 커피빈 매장들은 한때 코셔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판매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커피빈 매장은 할랄 제품만 판매합니다. 본인이 무슬림이라면 커피빈을 사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커피빈은 미국 본토에서 시작된 브랜드지만 의외로 미국에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처음 탄생한 미국 서부 지역에 매장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뉴욕에도 2022년 10월 기준 고작 매장이 하나만 있을 정도입니다. 의외로 미국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유명한데 싱가포르 회사인 빅터 사순이 과거 동남아 지역에서 커피빈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인지 1998년에는 아예 빅터 사순이 미국의 커피빈 모기업을 사들이기까지 했죠. 아마 필리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졸리비를 기억하실 겁니다. 필리핀에서는 맥도날드보다 더 인기가 많고 국민 브랜드 취급을 받는 이 회사 2022년 10월 현재 커피빈을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입니다. 치킨밥을 파는 회사가 커피빈을 갖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네요. 보통 브랜드들은 한국보다 일본의 매장을 더 먼저 오픈하지만 커피빈의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첫 매장을, 일본은 2015년이나 되어서야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커피빈 전세계 매장의 4분의 1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만큼 국내에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일본보다 빠르게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던 것도 국내에 커피빈 코리아라는 독자적인 법인이 설립되어 K커피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프리미엄 이미지로 사랑받으며 성장했지만 2010년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매출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았던 것이죠. 비싼 커피 가격,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매장이 집중되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코로나가 창궐해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매출 개선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한 끝에 2022년에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저가 커피 브랜드가 수도 없이 등장했기 때문에 계속 이 좋은 결과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에 오픈된 커피빈의 운영은 포터와 레페토, 판도라 등을 유통하고 있는 스타럭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가 커피 브랜드 판매권까지 갖고 있다니 재밌긴 하네요.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커피빈은 수입 커피 브랜드 중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은 힘든 일이 되겠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커피빈은 커피 프랜차이즈의 강자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겠죠.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나름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 고정적인 팬층을 확보한 커피빈은 과연 앞으로도 지금의 이미지를 지키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힙스터들이 갈 만한 카페는 많지 않습니다. 힙하기로 따지자면 미국 출신의 카페 프랜차이즈 블루보틀 커피 컴퍼니를 이길 브랜드는 없죠. 커피계의 애플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이 브랜드는 2002년 오픈한 이래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7년에는 식품 대기업 네슬레의 일부 지분이 인수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과연 블루보틀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블루보틀의 창립자인 제임스 프리먼, 원래 그는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클라리넷을 연주하다가 자신의 직업에 질려서 커피 사업으로 본인의 직업을 바꾸었죠. 제임스 덕분에 탄생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블루보틀이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멋지진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매우 작은 키오스크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창립자인 제임스 프리먼의 말에 따르면 가게에서 오줌 지린내가 났다고 하네요. 창립자인 제임스 프리먼은 클라리넷 연주자였지만 의외로 커피에 대해 꽤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루보틀이 처음 오픈했을 당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토로 정한 한 가지는 로스팅한 지 48시간 이내의 최상의 원두만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최고의 커피만을 취급하겠다는 비전이 바로 블루보틀을 커피계의 애플이 되게 한 겁니다. 원래 처음 시작은 원두 배달이었지만 블루보틀은 2010년에 뉴욕에 처음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의외로 원두를 배달하다가 카페를 오픈하는 브랜드들이 많네요. 블루보틀은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해외에 매장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현재 매장이 있는 곳은 일본과 한국뿐이지요. 미국과 일본에만 매장이 있었던 블루보틀이 2019년 한국 성수동에 매장을 오픈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매장이 생기기 전 미국을 제외한 곳에서 유일하게 매장이 있었던 곳은 일본이었는데요. 블루보틀이 일본에 매장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하면 떠오르는 장인 정신 때문이지요.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몇 대째 가업을 이어 일하는 장인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장인 정신을 높이 산 제임스 프리먼이 일본에 매장을 내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힙스터들의 상징과도 같은 블루보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7세기 콜시츠키라는 남자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열었던 유럽 최초의 커피 가게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콜시츠키가 블루보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그의 부인이 자주 사용하던 파란색 유리병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콜시츠키의 이야기에 빠진 제임스 프리먼은 블루보틀을 자신의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번 스타벅스 영상에서 사내 자격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블루보틀에도 마찬가지로 사내 테스트가 있습니다. 블루보틀에서 바리스타가 되려면 이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죠. 블루보틀의 몇몇 음료에는 꿀이 들어갑니다. 이 꿀들은 오클랜드 본사의 꼭대기층에서 직접 양봉을 해 생산해낸 꿀입니다. 산지 직송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앞에서 블루보틀이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제품군의 단순화 정책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복잡했던 제품군을 단순화시켜 아이폰, 아이팟, 맥과 아이패드 등으로 크게 제품군을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블루보틀도 이와 비슷하게 초기에는 8종류만의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그 가짓수가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제품군을 단순화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명료하게 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블루보틀 매장에서는 다른 카페와 달리 콘센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커피에만 집중하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담긴 인테리어죠. 얼마 전부터 스타벅스의 고급 매장에 스타벅스 리저브가 많이 생겼다는 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급 커피 혹은 스페셜티 커피로 불리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줄 커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죠. 그런데 이 리저브 매장들은 사실 블루보틀을 벤치마킹에 만들어졌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따라할 정도면 블루보틀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넷플릭스처럼 구독할 수 있다면 블루보틀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커피 서브스크립션, 즉 커피 구독 이야기입니다. 개인 고객들에게 블루보틀의 커피 원두를 배달해서 고객들이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아쉽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장을 확장하며 2022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9호점까지 오픈한 블루보틀은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힙한 동네에 차례로 매장을 오픈하며 한국 진출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그만큼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국내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도 만족시켰다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맛 좋은 커피를 파는 블루보틀이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타벅스부터 맥심 커피 믹스까지 다양한 커피들을 두루 섭렵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브랜드의 로고가 있는데요. 빨간색 사각형에 정갈하게 쓰인 흰색 글자,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커피 브랜드 일리의 로고입니다. 이탈리아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이자 최고급 커피로 손꼽히며 한국에서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로고를 보면 맛있는 커피가 떠오르죠. 아마 그건 1935년부터 지금까지 쌓은 이미지 덕분일 겁니다. 과연 일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쓰기만 하고 별로 맛이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에스프레소입니다. 이 에스프레소로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일리인데 브랜드의 시작도 에스프레소와 깊은 연관이 있죠. 헝가리 사람인 프란체스코 일리는 1933년 일리를 설립했고 1935년 일레타라는 기계를 만듭니다. 이 일레타는 증기가 아닌 압축 공기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기계였는데 오늘날의 카페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계의 원형이 바로 이 일레타입니다. 에스프레소를 더 맛있게 추출하기 위해 발명한 이 기계가 이탈리아 전역에서 사랑받으면서 일리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지요. 스타벅스부터 이디야까지 모두 일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게도 창립자인 프란체스코 일리는 1차 대전 때 이탈리아의 장교로 파병되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이 지역에 눌러앉아 커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 같네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1940년대에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다른 유럽 지역에도 수출되면서 일리는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수출하려면 원두를 신선하게 유지해야만 했는데 일리는 커피캔에 질소를 채워 커피의 산화를 막는 방법을 채택했죠.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일리는 해외에서도 더 사랑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 건너온 일리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원두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맛 좋은 커피를 내놓는데 일리가 진심이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창립자 프란체스코의 아들인 에르네스토 일리는 아예 화학을 전공했고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교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더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커피 원두나 커피 기계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귀찮아서 못할 텐데 인생을 바쳤으니 대단한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치킨 대학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모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이 대학이 진짜 대학교인 줄 알고 수능 등급 몇 등급이어야 갈 수 있냐고 문의하는 전화도 올 정도입니다. 갑자기 왜 치킨 대학 이야기 하냐고요? 일리에서는 커피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니카페라는 이름의 이 대학교는 전 세계 27개국에 존재하며 커피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합니다. 특이한 대학교에 가고 싶은 분들 이 대학교 수시 접수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일리는 고급 커피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비싼 편이고 사용되는 원두의 수준도 프랜차이즈 커피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지요. 에르네스토의 아들인 안드레아 일리가 1990년대 초반 회장 자리에 취임하면서 일리는 럭셔리 마케팅을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일리는 어떻게 럭셔리 이미지를 갖게 된 걸까요? 일리는 세계적인 대도시들에 위치한 비싼 음식점들에 커피를 납품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하겐다즈도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면서 고급 이미지를 얻었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장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리는 일리 가문에 의해 4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부에서의 투자도 받지 않았을 만큼 배타적이었는데요. 세계적인 식품 대기업인 네슬레도 한때 일리를 인수하려 했지만 일리 측에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바뀐 탓인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회사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리는 집에서도 쉽게 사람들이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캡슐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오며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네스프레소나 돌체구스토 같은 경쟁자들에 밀려 아직은 힘을 못 쓰는 추세입니다. 마트에 가봐도 네스프레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리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지요. 카페에서 먹던 집에서 먹던 일리는 맛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맛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신념 덕분일 겁니다. 원두도 비싸고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원두를 철저하게 검사하죠. 또한 여러 번의 확인 작업을 거쳐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병 혹은 집착이라고 해도 될 수준이죠. 이렇게 일리는 대를 이어 완벽한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이미지를 얻은 것이 아닐까요? 과연 앞으로도 일리가 계속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친절한 사람들, 두 개의 공식 언어로 유명한 나라, 바로 캐나다입니다. 이 나라에서 유명한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바로 캐나다의 스타벅스, 팀홀튼이죠. 1964년 탄생에 빠르게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 브랜드는 현재 캐나다를 대표하는,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커피 프랜차이즈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얼마 전 상륙하면서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 팀홀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팀홀튼은 놀랍게도 아이스하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팀홀튼의 창립자가 전직 NHL 선수였던 팀홀튼이기 때문이죠.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의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그는 특이하게도 선수로 뛰던 와중인 1964년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게를 냅니다. 처음에 팀홀튼은 도넛 가게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커피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4년 만인 1968년에 떼돈을 벌어들이는 프랜차이즈로 탈바꿈했죠. 팀홀튼이 매장을 처음 오픈했을 당시인 1964년에는 커피와 도넛이 각각 10센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타임머신이 시급하네요. 이제 팀홀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이 로고는 팀홀튼이 만들어진 초창기의 로고인데 도넛이 무려 4개나 그려져 있죠. 도대체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정답은 창립자 팀홀튼의 자녀들입니다. 그는 4명의 딸을 두었는데 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4개의 도넛을 로고에 그려 넣은 것이죠. 캐나다를 대표하는 커피 체인답게 매일마다 전체 캐나다인의 15%가 팀홀튼을 방문합니다. 하루에 대략 530만 명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캐나다의 스타벅스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죠. 이 정도로 설명해도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캐나다에서 아마존에 이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앱이 바로 팀홀튼의 주문용 어플일 정도이며 캐나다 전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팀홀튼 매장이 하나씩은 꼭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캐나다의 국민 커피라는 설명이 딱 들어맞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캐나다에서 팔리는 커피 10잔 중 8잔은 팀홀튼의 커피입니다. 매년마다 20억 잔 이상의 커피를 판매한다고 하죠. 이렇게 커피를 많이 판매하는 팀홀튼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주문 중 하나는 바로 더블더블입니다. 이는 설탕을 둘, 크림을 둘 넣어달라는 말이죠. 이 말이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많이 쓰인다고 하니 팀홀튼에서 커피를 주문할 거라면 더블더블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캐나다 내에서 팀홀튼 매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정답은 처음 브랜드의 역사가 시작된 온타리오입니다. 팀홀튼 캐나다 매장의 50% 이상이 온타리오 지역에 있죠. 팀홀튼의 커피 맛을 조절하는 건 바로 회사 내의 커피 마스터입니다. 놀랍게도 이 커피 마스터는 팀홀튼 내에서도 3명만 존재합니다. 이들은 유일하게 팀홀튼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원두 블렌딩과 로스팅 비법을 알고 있는 존재죠. 팀홀튼만의 독창적인 커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들은 1년에 7만 5천 잔, 하루에 대략 205잔 정도의 커피를 맛보고 연구합니다.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잠은 잘 수 있는 걸까요? 모든 음식점에는 간판 메뉴가 있고 그걸 안 먹어보면서 팝니다. 팀홀튼의 겨울 간판 메뉴가 커피와 도넛이라면 여름 간판 메뉴는 바로 아이스 카푸치노죠. 줄여서 아이스캡이라 부르는 이 메뉴는 시그니처 커피 베이스와 크림을 슬러시처럼 갈아 만든 블렌드 음료인데요. 더운 여름이면 많은 캐나다인들이 팀홀튼의 아이스캡을 마시러 매장을 방문한다는데 한 번쯤 먹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캐나다의 토론토에는 CN타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1976년 캐나다 국영철도회사가 세운 송출탑으로 높이가 대략 533m죠. 갑자기 커피 이야기 하다가 왜 건물 이야기 하냐고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팀홀튼은 커피뿐만 아니라 도넛으로도 유명한데 2017년 한 해 동안 팔린 도넛을 쌓아 올렸다면 CN타워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도넛탑인 셈이네요. 팀홀튼과 파파이스, 버거킹이 친척이라면? 농담이 아닙니다. 현재 팀홀튼을 소유하고 있는 모기업은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로 캐나다와 미국의 합작 회사죠. 이 회사는 파파이스와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024년 1월 기준 BKR이 이 회사와 합작해 버거킹과 팀홀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의 매출 61%를 팀홀튼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가장 돈을 잘 버니 맏형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창립자인 팀홀튼의 사망 당시 브랜드가 가진 매장의 수는 고작 35개였지만 현재는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둘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커피와 도넛을 팔며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쌓아온 팀홀튼은 2023년 12월 한국에 상륙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지요.
과연 앞으로 티몰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커피 마실 때 이곳으로 향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카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죠.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본토인 미국 그리고 해외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스타벅스에도 숨은 역사와 사실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와 연관되어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워드 슐츠라는 이름이죠. 과거 스타벅스의 CEO를 맡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며 현재 명예회장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워낙 이 이름을 많이 듣다 보니 사람들은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창립한 줄 알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스타벅스는 제리 볼드윈과 고든 보커, 지브 시글이라는 세 남자가 원두를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1971년 오픈한 것이 시작입니다.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이를 인수해 커피 전문점으로 탈바꿈했던 것이죠. 평범한 커피 원두 가게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만들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아마 밑바닥부터 두루 섭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원래 미국의 프린터 및 복사기 기업인 제록스의 평사원 출신이었는데요. 평사원 출신부터 CEO까지 일반 사람들은 하기 힘든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국내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안타깝게도 끝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매장에서 흐르는 노래에 스타벅스는 꽤 신경을 많이 씁니다. 커피만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노래와 서비스 등도 매장 재방문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죠. 음악 맛집으로 소문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는 초창기 스타벅스의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역시 재즈를 좋아하는 스타벅스답게 초기 투자자도 케니지였네요. 한때 스타벅스에서는 CD를 판매했는데 그중 가장 먼저 판매된 앨범은 케니지의 앨범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의 음료 사이즈를 숏, 톨, 그란데 그리고 벤티 4가지 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사이즈들 말고도 아이스 음료에 제공되는 트렌타 사이즈도 있습니다. 크기 순으로 정리하자면 숏, 톨, 그란데, 벤티, 트렌타 사이즈겠네요. 스타벅스 직원의 앞치마 색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초록색 앞치마의 경우 직책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앞치마지만 검은색 앞치마는 커피 마스터라 불리는 사내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인테리어에 숨어있는 심리학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스타벅스를 가보면 테이블의 종류는 딱 2가지입니다. 바로 둥근 테이블과 사각형 테이블인데요. 이 중 둥근 테이블은 혼자 오는 고객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배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타벅스 매장의 의자는 앉기 불편한 게 대부분인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스타벅스의 특성상 회전이 빨리 되도록 일부러 불편한 의자를 배치한 것이죠. 그래도 요즘에는 푹신한 의자가 매장마다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다른 간판을 걸고 장사를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거 미국 시애틀에서 로이스트리 커피앤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매장은 사실 스타벅스 소유의 매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스타벅스에서는 주문할 수 없는 치즈나 와인, 맥주를 판매했으며 신메뉴가 출시되기 전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했죠. 아쉽게도 고급 매장인 스타벅스 리저브가 등장하면서 이 매장은 사라졌습니다. 원래 미국 스타벅스에는 10분 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픈 시간 10분 전에 오픈하고 마감 시간 10분 후에 마감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가면 주문을 할 수 있죠. 아쉽지만 국내에서는 주문을 할 수는 없고 고객들이 매장에서 대기를 할 수 있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10분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의 근무 후기를 검색해보면 하나같이 외워야 할 레시피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인터뷰에 따르면 스타벅스에서 만들 수 있는 음료의 가짓수는 적어도 87,000개라고 합니다. 이걸 다 외우려면 머리가 터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네요. 일반적인 스타벅스 고객은 한 달에 평균 6번 정도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성 고객의 경우 2배가 넘는 횟수인 16번 정도를 방문하죠. 스타벅스의 로고에 있는 여자는 세이렌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어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스타벅스 로고에선 세이렌의 알몸이 그대로 그려져서 논쟁거리가 됐었는데요. 이후에 나온 로고에선 몸을 가렸습니다. 세이렌이 부끄러워해서 그랬을까요?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1등항에서 스타벅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로고나 이름이나 바다랑 깊은 연관이 있네요. 스타벅스는 매 시즌마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출시되는 신제품 중에서도 실패한 제품이 있지요. 바로 2005년에 출시되었던 찬티코라는 초코 드링크인데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주문이 불가능한 제품이라 인기가 없었고 그 다음 해인 2006년 바로 메뉴에서 사라졌습니다. 프라푸치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입점하면 근처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스벅 매장에 입점한 건물주가 되어보고 싶네요. 스벅 드라이브스루에 말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개진상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사이렌 오더를 쓰는 게 낫겠네요. 스타벅스의 국내 유통은 신세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국내 운영은 완전히 신세계가 담당하게 되었고 쓱타벅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K-쓱타벅스가 어떻게 운영될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병에 담겨져 나오는 스타벅스 음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음료들은 RTD, 레디 투 드링크라고 불립니다. 세계적인 음료회사 펩시에서 이 판권을 위임받아 제작하고 있죠. 국내에서는 동서식품이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라떼는 마리아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스타벅스는 2016년 라떼 때문에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두 고객이 라떼의 양이 메뉴 그림보다 25% 작다고 고소를 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이 사건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체인이다 보니 상상도 못한 곳에 입점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버지니아 랭리에 위치한 CIA 본부인데요. 당연히 이곳에 보아하는 철통이겠죠. 재미있는 것은 다른 매장과 똑같이 음료를 주문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주문한 고객들, 즉 CIA 요원들의 이름을 호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특정 국가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파는 음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홍콩 스타벅스의 수박 주스와 일본 스타벅스의 마차 프라푸치노인데요. 수박 주스는 그냥 밍밍한 수박 맛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음료라 좋다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리고 마차 프라푸치노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는 그린티 프라푸치노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맛이죠. 국내에서는 주문이 불가능하지만 해외 스타벅스에서는 댕댕이들을 위한 퍼푸치노 혹은 멍푸치노 메뉴도 있습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